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양날의 검 부채 등에 올라탈 것인가, 부채의 무게에 압사당할 것인가. 예, 오늘은 도서역도 있습니다.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의 위기.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주가지수와 M1, 협의 통화량, 비율, 그리고 부채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좀 파란색 선이 저희 종합주가지수입니다. 1980년대부터 2022년까지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한 100 정도부터 작년 3316까지 갔다가 지금 2516이죠. 그리고 M1 나누기 M2 이 협의 통화량 비율 이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와 줄어드는 시기를 나타낸 것이죠. 예, 요 빨간색 선이 평균입니다. 보면은 네,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 증가하는 시기에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떨어지는 시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졌으며 보면은 2006년부터 2000 한 17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시기가 있죠. 계속 증가하는 시기에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또 95년부터 2002년까지 2004년까지 증가하는 시기에도 이렇게 증가했죠. 그리고 떨어지는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졌습니다. 좀 근데 특이한 것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보통 부채의 비율을 나타낼 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것을 나타냅니다.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했을 때 2021년이 206으로 역대급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집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자산에 투자를 한 거죠. 우리가 2008년부터 보면 2008년에는 138이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 소득이 다 가만히 된 것인데 2021년에 역대급으로 높았죠. 206이란 것은. 그리고 2020년에 198. 그렇죠? 그리고 예. 2018년도 185, 2015년도에 162. 예. 역대급으로 작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21년 주식이 가장 높았고 역대급으로 부동산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빨간 게 서울의 아파트값 추세인데 이렇게 가장 높았죠. 지금 이제 꺾이는 단계에 왔죠. 그렇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M1 나누기 M2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 부동산 가격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평균보다 이 높은 구간 이 통화량이 많을 때죠. 통화량이 많을 때는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갔고 예, 평균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는 아파트 값이 떨어졌고 그렇죠? 다시 증가하는 시기에는 아파트 값 이게 통화량이 다 증가하는 시기에는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갔고 그렇죠? 다시 떨어지는 시기에는 떨어지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1960년도부터니까 약 60년도, 60년간의 데이터입니다. 음, 거의 일치하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 158부터 2021년 206까지 역대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올라간 것이죠. 2030이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는 게 주식을 투자했다는 게
너무 경험 없이 투자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요번에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음 투자서부터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예, 요번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좀 과거를 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예, 제가 2008년도에 지금은 2012년도지만 제가 2008년도에 모든 자산을 다 예, 빚을 통해서 모든 투자를 다 주식에다 해서 2008년도에 연골 투자를 해서 자산이 반토막 이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패를 토대로 해서 2012년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약 3억 2천만 원 되는 아파트, 이게 등기 권리증이죠. 이게 부동산 가격 추세. 3억 2천만 원 되는 동탄에 있는 시범단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한 3천만 원 정도의 계약금만 넣고 제가 작년에 매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14억대에 매도를 했는데 약 11억의 차익을 채웠죠. 생겼죠. 작년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매도를 했고 두 번째 아파트는 2019년도에 약 한 7억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그게 지금 한 1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약 20억대는 건물을 상가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경매로 그게 지금 어, 재개발과 좀 연관이 되면서 약 한 평당 한 1억 정도가 돼서 한 8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산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통화량이 증가되는 시기에는 이런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가 가능해서 실제 투자 제가 대출 및 전세 받은 게 23억인데 그게 거의 한 110억 정도가 됐죠. 그렇죠? 실투자금은 한 7억 정도만 들어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6억 정도가 돼서 130억 달성을 하고 순자산은 약 한 85억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그런 분석이 돼 있을 경우는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건물을 낙찰받은 이제 요 20억짜리도 제가 대출을 18억을 끌어서 이제 건물을 낙찰을 받고 실제 제가 들어간 돈이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 낙찰 영수증이죠. 낙찰 영수증. 2021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예, 서울 서부지방법원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그리고 등기치고 이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단돈 제 실제 들어간 돈은 약 한 1억 얼마 정도가 들어가서 80억이 같이 꼬마빌딩 건물주가 되었고요. 월 한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게 이제 대출금 받은 영수증이죠. 확정금리 3%, 15억이죠. 15억이고 월 한 380만 원 정도, 380만 원 정도, 정확히 하면 379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대출 받은 거죠. 15억, 3%. 매월 한 360에서 380만 원 정도. 그렇죠. 3년마다 또 갱신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이 3%로 되기 힘들죠. 다음에는 한 6%가 되겠죠. 2024년도에는. 그래서 고시원 방 한 9개 정도만 임대하면은 이자 답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 24개 중에서 그쵸? 24개에서 9개 정도만 해도 10개 정도 방마다 한 40만원씩 받으니까 9개에서 10개 정도만 하면 이자가 답입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 실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한 거는 신용대출 2억 원에다 개인연금담보대출 1.45 그죠? 그리고 기타 대출 해서 4.4억을 다 맞췄죠.
그리고 경락자금도 70억. 그래서 총 20억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25개의 고시원방 중 12개의 방으로 대출이자 상환하고 나머지 13개 방에서 40만 원. 실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방만 월세가 들어오면 모든 이런 이자 같은 게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받은 근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빚으로 투자가 가능할 때는요, 이렇게 그 유동성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할 때 그때가 되는 것이지 2021년을 꼭지로 해서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로 가면서 이렇게 투자가 지금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에 유동성이 증가할 때 그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채, 빚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서 이 책을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 290페이지에 관한 것을 제가 한 7페이지 정도로 좀 7, 8페이지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2022년 피할 수 없는 부채의 위기. 작년 10월 달에 서영수님이 있었고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미국 맨하탄의 평당 가격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자산은 버블 국면에 진입하면 그 자체의 관성으로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터지겠지만 적어도 내 앞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 정부가 무엇인가 할 것이라는 학습 효과가 지금과 같은 2030의 비이성적인 주택 추격 매수까지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얼마나 위험한가? 장차 금융 시스템의 유례를 초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 위기까지 확산될 것인가? 오랫동안 금융 관점에서 부동산을 분석해온 저자가 부채 위기의 진단을 통해 경고와 조언,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써머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나뉩니다. 공급 확대는 대다수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정책이다. 일정 수준 주택을 공급하면 건설 투자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해 내수 경기에 긍정적이다.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고 유주택자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국민에게 집을 무료로 제공해 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구매 능력이 없는 무주택자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 만기를 늘려준 정책을 취했다. 대출이 늘어나고 늘어난 유동성은 또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 위험이 높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되었다. 이 방안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해온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이다. 반면에 수요 억제책은 빚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과소비를 억제하는 구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집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인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부동산에 의존된 경제이다 보니 구조조정 시에 투자, 소비, 고용 등 내수 전반에 걸쳐 치명적이고 금융 부실화 위험까지 높아져 정부 스스로도 구조조정을 이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채 위험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미래, 자녀 세대를 위해 부채 구조조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빚을 다 이제 갚고 있고 저도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갚았고 금리가 지금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경제팀을 교체하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연기 또는 수정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포기하고 다시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정책 기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부채 위험과 집값 폭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아마도 이번이 정부 주도로 부채 구조 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부동산 버블과 부채 위험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서 부채 구조 조정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부채 위험을 진단하고 적절한 대책과 경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아마도 한국은 일본과 같은 부채 과다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일반 독자들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향후 발생한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정말 위험한가? 코로나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주택시장, 턱밑까지 차오른 부채 위기,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부채 주도 경제에서 탈피하는 법. 한국의 부채 정말 위험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의 가계부채. 가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지표 주소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통용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2021년 3월 말의 가계부채 3,170조 원을 적용하면 230%에 달합니다. 이를 부채 가구의 평균 상환 능력, 즉 평균 DSR로 환산하면 70% 내외로, 즉 평균 가계가 소득의 70%는 부채에 원리금 상환에 쓰고 나머지 30%만 가지고 생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가계가 원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지 않거나 추가 대출을 일으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평균 가계는 금융회사가 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중단하면 사실상 소비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임대보증 채무처럼 이 반영된 부채를 전부 포함할 경우 실제 DSR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렇죠? 2장 코로나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한국의 주택시장. 2016년 3월 말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114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62% 상승했습니다. 실제 수도권 많이 오른 지역은 2배, 3배 올라갔고 서울도 2배, 2.5배 올라갔죠. 같은 기간 개인,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 13%와 비교해도 4배 이상 높습니다. 더욱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100%, 75%로 더 높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취한 결과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등 많은 나라의 주택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비스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 국가 비교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 같은 기간 37% 상승했는데 이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개인에게 빚도 주택 구매력의 하나인데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아 주택 공급 물량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나라에서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면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실제로 2021년 3월까지 지난 5년간 개인 금융 부채는 47%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2% 기록했다. 전세 보증금을 합쳤다면 주택 가격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의 부채 증가율을 기록했을 것이다. 당연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은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같은 기간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부채 증가율이 낮은 만큼 주택 가격 상승률도 낮은 것을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산, 특히 부동산은 다 빚으로 투자한다. 그 요약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빚을 많이 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뒤돌아봐도 저도 2012년부터 무려 2021년까지 약 한 20억의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작년에 다 자산을 일부 정리해서 빚을 어느 정도 다 상환했습니다. 상환해서 고금리로 가기 전에 그 시점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다 상환을 해서 이제 좀 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정부는 늘어난 투기 수요를 막지 못했을까? 국민 대다수가 집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한다. 분명히 많은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왜 부족하다는 것일까? 공급이 부족한 원인은 공급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여러 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심리, 투자 심리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투기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 집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투기 수요 증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구분해서 투자 수요를 규제하고 투자 수익을 실현했을 때 상당 부분 회수해서 기대 이익을 낮추면 됩니다. 통상의 바람을 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핀셋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을 구매하려고 안 하죠. 수요 심리가 줄어든 원인을 보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게 이제 모든 데이터로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분석을 하고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다. 게다가 금리도 오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다 이제 사람들에게 내부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 심리가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고 3장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주택시장 전망 2년 만에 부채주도 성장을 끝낸 선택한 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의 최초 경제정책 목표는 부채주도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즉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중심 경제체제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해 선진국처럼 내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은 많은 부작용과 정치적인 반발을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인 2019년 6월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경제팀이 물러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좌초되고 말았다. 대신 정책 경영을 많은 관료들이 등용되면서 부채주도 성장 정책 중심의 경기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 향후 집값 전망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부가 부채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느냐에 달렸다. 구조 개혁을 통해 부채주도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은 임시방편이 끝날 것이고 또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시장 부양책을 선택할지 모른다. 주택시장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금 같은 과열금융이 지속될 것을 보는 이유는 정부 스스로 이런 곤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 작년 10월 달에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값이 작년 8월, 9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과열이 다 식었죠. 다 식어서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턱밑까지 차오른 부채 위기. 한국 경제는 집값 하락을 감내할 수 있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신용 팽창 가속화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면 부동산 하락 과정에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금융위기 예측 가능성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신용 팽창이 자산 가격 붐과 동반될 경우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했다. 역대 최고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21년 이후 한국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실수요가 줄어드는 가는데 2021년까지 5년간 전체 51%인 97만 4천 호의 아파트를 지방에 새로 공급했다. 그 결과 심각한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했다.
2022년에도 17만 7천 호가 공급 예정되어 있어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은 2021년도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탓에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과잉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공급 과잉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 축소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주택시장 침체는 단기간에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죠. 작년 10월에 21년 10월에 완료된 책인데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과도한 신용 팽창과 이에 따른 자산 버블은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버블이 터질 때까지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부채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의 선택만 남았다. 많은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부채 구조조정의 실패에 금융위기를 겪었고 부채 구조조정 비용 이상의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채와 자산 구조조정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신용 창출 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이고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종사자의 실업으로 급격한 소비 위축을 피하기 어렵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용 기능 회복을 위한 막대한 금융회사 구조조정 비용과 소비 진작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여타 선진국이 그렇듯이 한국도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금융위기로 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위기가 미리 오기 전에 지금 연끌한 B2에서 지금 파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 돈으로 좀 도와주겠다 그런 정책을 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조금 위험하고 약간 좀 어리석은 그런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 부채는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GDP의 160%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100%대로 낮춘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한국의 정부 부채 규모는 2020년 말 44.8%에서 104.8%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이런 가계빚을 좀 갚아준다면 이렇게 증가하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한국의 정부 부채 규모는 분명히 경제화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주요 유럽국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작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제조 경쟁력으로 경제 흑자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말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개인의 부채를 어느 정도 좀 탕감해주고 해도 한 100%까지 가도 위험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때는 제조 경쟁력이 높아서 다시 국고를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그런 것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 4월에서 7월은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있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즉 지금은 이렇게 국가에서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야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이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금리로 가서 집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부채의 절대 규모를 놓고 볼 때 이제 부채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입니다. 부채 구조조정의 첫 작업은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고 집값이 더 오르지 않도록 시간을 보고 집값 급락과 이에 따른 부채 부실화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죠, 지금.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부채 구조조정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서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채 위기가 오지 않도록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30이 또
20, 30, 40이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는 그런 이제 습관, 버릇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채 증가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투기 수요와 가소비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대출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 DSR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투자로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이런 경기 부양 효과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부자 경제에서 살펴하는 법, 부채의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배인 미국에서 한번 답을 찾아봐라.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이 과거 부채주도 성장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주요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많은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 실제로 2000년대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 58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은 의료, 교육, 부동산, 음식, 숙박, 금융 서비스로 줄어든 일자리를 메웠다. 유럽 대다수 국가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내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내수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를 늘리려면 가계부채나 정부 부채로 소비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대다수 선진국들이 부채주도 성장 정책을 전개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대다수 선진국은 이제 부채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임금 성장 주도, 즉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다.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15년 시간당 9달러에서 2018년 11달러로 임금을 인상했고 2022년부터는 15달러로 인상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금리를 해서 빚투자를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가계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주 성장 정책을 경기 부양의 주전장으로 이제 선책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52시간 시간제를 도입한 한편 고용보험과 대체 휴일을 확대하는 등 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선진국이 추진한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적 정책을 공표했지만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인플레이션이 사회의 악이라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다. 이게 가장 실패한 원인이죠. 소득주도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임에도 플랫폼 산업과 온라인 유통업체를 육성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또 기업이 비용 상승을 가격적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 인상을 규제하거나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던 경제팀은 가장 중요한 경제순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소득 위주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부채에 이용해서 부채주도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문제였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많이 올라갔고 거품이 꼈다.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배우가 꾸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뚜렷한 개성 하나 없는 모습과 배우치고는 흐릿한 인상으로 10년 넘게 바텐더, 요리사, 페인트공 일을 하며 배우 오디션을 800번이나 봤습니다. 그러나 매번 너무 평범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그는 배우의 꿈을 버리지 않았고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케네스 로너겐의 희곡 This is our youth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칠맛 나는 길거리 페인 연기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블록버스터에도 출연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앞날이 밝아지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뇌종양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10시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끝에 그 후유증으로 왼쪽 귀의 청각을 잃게 되었고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배우에게 가장 치명적인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끊임없는 재활치료 끝에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겨냈고 결국 배우로서 인정을 받게 돼 이제는 할리우드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마크 러팔로란 미국 배우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비긴 어게인, Now You See Me, 마술 사기단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절대 배우의 끝만은 놓지 않았던 마크 러팔로. 영화 같은 그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마크 러팔로가 10년 이상의 배우 생활을 800번 이상의 오디션 탈락, 갑작스러운 뇌종양으로 청각을 잃고 안면 마비가 되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30, 특히 2030이 2020년, 21년 연골 비트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빚에 대해서, 그리고 빚을 이용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빚을 이용한 투자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고 여러분들은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